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묘양산에서 사냥하고 있던 포수와 갑자기 나타난 무임금님. 박천의 한 포수가 묘양산에서 사냥을 했다. 묘양산은 큰 산이어서 인적이 미치지 않은 곳이 많았다. 포수가 사슴 한 마리를 보고 거의 잡을 뻔했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 하루 종일 쫓아다녔지만 결국 사슴을 잡지 못하고 떠돌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날까지 저물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위태로운 상황에 겁을 먹고 있는데 깎아 세운 듯한 골짜기 가운데 작은 길이 있어. 앞으로 몇 리를 나아가니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12칸이 길게 통해 있었는데 한 칸만 주방이었을 뿐 나머지는 문이나 창도 없이 길게 통해 있었다. 주방에서는 아름다운 한 여자가 저녁밥을 짓고 있었는데 포수를 보고도 별로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는 기색이 없었다. 호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자 그 예쁜 여자는 정성스럽게 응대하였다. 호수가 젊은 나이에 치기로 시험 삼아 유혹을 했더니 여자 또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어 쉽게 관계를 맺었다. 잠시 후 여자가 저녁밥을 내왔는데 반찬은 곰발바닥과 사슴포 그리고 산돼지고기 등이었다. 호수가 남자는 없느냐고 물어보자 여자는 사냥 나갔다 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사람 발자국의 소리가 나자 여자는 바로 뛰어나가 맞이하였다. 호수가 나가보니 거인이 뜰에 서서 등에 지고 온 짐을 땅에 풀어놓고 있었고 그 짐의 크기는 집 한 칸만 했다. 그 사람은 몸도 크고 키도 커서 지붕보다 30m는 더 높이 솟아 있었기에 방 안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거인이 아내를 보며 말했다. 오신 손님을 잘 대접하였소. 아내는 대답했다. 예,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거인이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컸으므로 방으로 똑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부터 서서히 구부려 들어와 그대로 누웠다. 그 누운 길이가 11칸의 방을 모두 채웠다. 그 거인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누운 것은 그의 앉은 키가 대들보보다 높아 몸을 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인이 포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사슴을 쫓았지만 잡지는 못하지 않았소? 포수는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거인이 포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저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소? 포수는 저 거인이 이처럼 신령하고 거대한 데다 내가 지은 죄를 이미 헤아리고 있구나.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사실대로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거인이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 내 비록 저 여자를 이곳에 두고 있지만 음식을 시중들게 한 것뿐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다오. 당신이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거인은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먹을 것을 준비해 오시오. 여자는 명령을 받들어 조금 전 거인이 메고 왔던 큰 돼지 한 마리를 잘라 큰 그릇에 가득 담아내왔다. 모두 날고기였고 다른 음식은 없었다. 거인이 고기를 모두 먹고 난 뒤 잠잘 때가 되자 다시 여자에게 말했다. 저 손님과 함께 자시오. 여자가 비록 포수와 함께 누워 있었지만 포수는 의아스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밤새 그냥 잠만 잤다. 다음날 아침 다시 그 거인을 보자 그저 사람과 비슷할 뿐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포수의 마음속에서는 별의별 괴이한 생각이 다 떠올랐다. 날이 밝자 그 거인은 누운 채 여자를 불러 말했다. 손님의 밥과 내 밥을 같이 차려오시오. 여자가 명령을 받들어 밥을 준비하여 내왔다. 포수의 것은 밥과 반찬을 익혔으나 거인의 것은 어제처럼 날고기만 그릇 가득 담겨 있었다. 음식을 다 먹자 거인은 긴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마치 긴 이무기가 요동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부터 똑바로 기어나온 거인은 바깥들에 나와서야 드디어 앉아서 말했다.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니 정말 복이 대단하구려. 그대가 어제 이곳에 온 것 역시 내가 유인했던 것이요. 저 여자는 이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 두려워 말고 데려가시오. 또 내가 모아놓은 동물들의 가죽은 이곳에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으니 당신에게 주겠소. 그렇지만 당신은 힘이 약하여 많이 짊어질 수 없을 테니 내가 힘을 다해서 운반해 주리다. 거인은 동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던 가죽들을
큰 그물에 담아 어깨에 메고 나오더니 말했다. 당신은 저 여자를 데리고 나보다 먼저 가다가 어느 곳이던 배가 멈추는 곳에서 멈추시오. 호수가 안주 항구에 이르니 그 거인도 산더미 같은 가죽을 등에 짊어지고 그곳에 도착해서 말했다. 이것들을 팔면 당신들 집안이 평생 먹고 살 재산은 될 거요. 나 또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소. 닷새 후 소를 2마리 잡고 소금을 100석 사서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내가 그때 반드시 다시 오리다. 마침내 포수와 거인은 거기서 작별했다. 포수는 배를 빌려 여자와 가죽을 실었다. 여자는 아내로 삼고 가죽은 팔아서 엄청난 돈을 얻었다. 그 거인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자 역시 모르는 것 같았다. 닷새 뒤 포수는 소를 잡고 소금을 구해서 약속한 장소에 나가 기다렸다. 역시 거인이 왔는데 지난번처럼 등에 가죽을 쥐고 왔다. 거인은 소는 모두 먹어 치우고 소금 100석은 가죽을 담아온 그물에 넣어 짊어졌는데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거인은 또 닷새 후에 또 소금 100석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오. 라고 말하고 갔다. 포수는 거인의 말대로 소금을 준비했는데 혹시 소는 거인이 잊어먹고 말하지 않은 것인가 싶어 소 2마리도 잡아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다. 거인은 또 가죽을 등에 잔뜩 짊어지고 왔다. 역시 예전처럼 소금을 그물에 넣어서 가져가다. 잡아온 소를 보고는 보기도 싫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만일 소가 먹고 싶었다면 먼저 내가 말했을 것이오. 이치상 이번에는 당연히 먹지 않아야 하오. 고개를 흔들면서 가는데 포수가 절실한 마음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 오랜 친구도 아닌데 당신은 나에게 예쁜 아내와 큰 재산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소를 잡아온 것은 비록 당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갚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 입도 먹어보지도 않고 가십니까? 포수가 또 간청하니 거인이 손가락으로 셈을 해보고는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비록 오일의 기한을 늦추더라도 정성을 받아들여야겠구려. 거인이 고기를 다 먹고 가면서 말했다.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요. 좋은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부디 스스로를 안전히 보호하시오. 호수가 다시 거인 앞에 꿇어 앉아 길을 막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상대를 대함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마당에 아직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으니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짐승이십니까? 도깨비십니까? 아니면 산신령이십니까? 거인이 말했다. 정해진 법이 있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오. 그대는 내년 단오날에 낙동강 나루터에 가서 기다리다가 초립을 쓰고 청색 도포를 입은 채 검은 말 위에 앉아있는 미소년을 만나면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거인은 호련히 가버렸다. 포수는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괴이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슬펐다. 집으로 돌아와 가죽을 모두 팔아버리고 드디어 평안도 지방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포수는 다음에 단오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낙동강 나루터에서 기다렸다. 과연 한 미소년이 보였는데 거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포수는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고 그 소년에게 거인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분은 무임금이십니다. 무임금이 물체로 존재하면 다행이지만 없어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보통 천지의 정기가 변화하여 영웅오걸이 됩니다. 임금이 성스럽고 신하가 충직하고 국가가 태평하며 백성이 편안하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세상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되지 못한 정기들이 모여서 우임금의 모습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임금은 깊은 산 골짜기에 몸을 감췄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예군이 나타날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때 소금이 꼭 필요하지요. 우임금이 목숨을 거두면 정기가 우주에 흩어져 수많은 영웅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영웅이 태어나는 것에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가 소금을 달라고 했던 것은
소금을 먹고 죽으려 했던 것입니다. 소금은 첫 번째 5일 동안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그 후 두 번째로 5일 동안 소금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만약 생고기를 먹으면 5일을 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우 임금이 두 번째 굳이 쇠고기를 사양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30년 안에 우리나라의 중국 삼국시대처럼 영웅보궐들이 넘쳐날 테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복은 정말 축하를 받을 만하군요. 우 임금은 당신을 친구로 삼고 덕 있는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가 그 여자를 범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기는 남자는 양기이고 여자는 음기입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양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자라고 음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양기 중에 음기가 있고 여자에게는 음기 중에 양기가 있어서 그 때문에 교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 임금은 완전히 양기만을 가진 신령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관계할 수 없지요. 호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소년의 이름을 물었다. 소년이 말했다. 내 이름은 정몽주입니다. 그리고 소년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 이후 30년도 되지 않아 나라 안이 크게 어지러웠고 수많은 영웅들이 연달아 나타났으니 이것은 죽은 우 임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이 전란에 시달려 고깃덩이가 되는 것이 예사실이었지만 그 포수많은 온 집안이 무사하여 죽은 사람 하나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악연. 드디어 해방이다. 세영은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지금이라도 큰 배낭만 짊어지면 이 지긋지긋한 삶의 사슬 속에서 벗어날 것만 같았다. 5년간의 동거, 우여곡절 끝에 아기가 생겨 결혼식도 올리는 둥 마는 둥 힘겹게 지낸 세월만 해도 연희기간까지 합치면 12년이란 세월이 다 되어간다. 김동수 나는 이름 석자만도 내어도 세영의 머리끝은 쥐뼛쥐뼛한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같은 직장의 거래처 손님으로 만난 그를 무작정 짝사랑했다. 딱히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떨어지는 외모였다. 세영보다 무려 14살이나 많은 노총각 동수는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 같은 청순한 세영을 그니가 없었다. 집안의 반대에 무릅쓰고 시작한 결혼생활인지라 생각했던 것처럼 신혼의 단 꿈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영이 못 견뎌 했던 것은 연애 때 전혀 알 수 없었던 동수의 술버릇이었다. 술만 먹었다 하면 트집을 잡아 세영을 구타했다. 세영의 꼬봉우리 같았던 얼굴은 나날이 시들어갔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아들 수민을 낳으면서 그 버릇은 더 심해졌다. 심지어는 술 먹고 수민을 패기까지 했다. 채에 돌도 되지 않은 수민은 울음마저 울지 않았다.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다. 나아지려니 하고 헛되게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12년이었다.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동수를 결국 어렵게 1년이라는 재판을 거쳐 힘겹게 벗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 재판정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동수를 그녀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술과 노름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빚마저 짊어진 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은 오로지 아들 수민뿐이었다. 법원에서 나선 세영은 아들 수민의 손을 잡으며 따가운 햇살마저 정겹게 느껴졌다. 세영은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다. 2년 전 한 노파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어린 수민의 손을 잡고 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육교 밑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노파가 갑자기 세영을 불렀다. 새댁 이리 좀 와서 내 말 좀 들어봐요. 세영은 거지 노파려니 생각하고 가진 돈 1,000원을 던져주고 밥빚이나 치려 했다. 새댁 남편이 많이 힘들게 하지. 세영은 멈칫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마지막 귓가를 때리는 노파의 말은 지울 수가 없었다.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 그냥 그렇게 살아. 새댁에 엇보니까 괜한 헛고생이야.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순간 세영의 몸에는 소름이 쫙 돋았다. 미친 노파의 주절이라 생각하면 되겠지만 마지막 던진 그 말은 계속해서 가슴을 아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웃음밖에 안 나왔다. 못 벗어난다고? 지금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 역시 노파의 정신 나간 소리였어. 가진 것 없고
갈 곳마저 마땅치 않는 그녀였지만 동수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놀이방에 수민을 맡기고 일자리를 찾던 세영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동수였다. 수민 엄마,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돼. 세영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소름이 쫙 돋아나고 있었다. 동수의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왔다. 그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렵게 얻은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동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세영은 기절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절어 벌겋게 퉁퉁 부어 있었고 몸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돌아서려는 세영의 손을 잡고 무릎마저 꿇었다. 수민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잘할게. 가지마. 이대로 가버리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는 진짜 무슨 약인지 약병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다. 착한 세영은 그대로 떠날 수가 없었다. 새 사람이 되면 재결합해주마 하고 겨우 설득을 하고서야 돌려보낼 수 있었다. 세영은 서둘러 이사를 했다. 아무리 이사를 해도 동수는 끊임없이 찾아왔다. 찾아올 때마다 술에 절고 취약해져 있는 그를 볼 수 있었다. 세영은 신경노이로제에 마저 걸렸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렇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뜬 눈으로 대문 앞에서 지새웠다. 세영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결국 세영은 수민을 데리고 전입신고도 안 한 채 아주 산골짜기 마을로 떠나버렸다. 전화번호마저도 바꿔버렸다. 그러고 한 달이 지났을까.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세영의 언니 샘이었다. 세영아,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다. 김서방이 가난 말길에 곧 죽을 것 같아. 순간 세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람이라니. 아무리 미운 동수였지만 정작 죽기까진 바라진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끊임없이 네 이름만 불러. 세영아, 한번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니? 세영아, 내 말 듣고 있어. 이왕 죽을 사람이야. 너 정말 죄받아. 생각 있으면 찾아가 봐. 전화를 끊은 세영은 몹시 고심했다. 망설이다가 결국 세영은 수민을 맡기고 동수의 병실로 찾아갔다. 동수는 정말 침대꼬리에 이름표만 없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얼굴과 뼈만 앙상한 손과 발. 괜하게 눈물이 났다. 나쁜 인간 헤어졌으면 잘 살아줄 일이지. 끝까지 속을 썩여. 세영의 손이 동수의 이마에 살며시 닿자 거짓말처럼 동수의 눈이 떠졌다. 세영과 눈이 마주친 동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보였다. 세영아, 와줘서 고마워. 나 얼마 안 남았어. 그건 너도 잘 알잖아. 제발 부탁이야. 죽을 때까지만 내 부인으로 남아줘. 푹 꺼져가는 동수의 눈에선 마른 눈물이 흘렀다. 앙상한 손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길어야 보름입니다. 임종 준비를 하십시오. 닥터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세영은 다시 그와 재결합을 하고 그의 나날이 약해져가는 몸뚱이를 정성껏 간호했다. 그녀의 간호 탓인가? 보름하고도 열흘을 더 버티던 그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희미하게 숨은 쉬고 있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도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갑갑했다. 차라리 살아서 말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의 생명의 꼬리는 악착같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이지요? 그이가 살았으면 왜 이런가요? 동수를 진료하던 닥터박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정말이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도 의사생활 30년에 이런 해괴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말기암에서 식물인간이라 사실간 기능은 기적적으로 회복 상태를 보입니다만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기능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순간 세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남들보다 폭삭 늙어버린 세영은 아직도 여전히 동수를 간호하고 있다. 그 노파가 했던 말이 진짜였던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일본의 대기근. 옛날 역사에서 기근은 만료는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 텐메이 시대 1781년에서 1788년 사이에
전국적인 대기근 때의 이야기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정도의 것들이 남아있다. 텐메이 2년. 이 해는 3월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까지 계속 내렸다. 그 탓에 겨우 심었던 벼가 썩거나 홍수에 쓸려 떠내려갔다.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비 때문에 농작물이 썩고 떠내려갔으며 전답이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어쩌면 흉작은 이미 그 무렵부터 시작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따뜻해져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죽순이 자라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여서 해가 바뀌자 갑자기 추워져 그 추위는 심지어 여름까지 이어졌다. 치오른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 지옥 같은 더위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아들었다. 8월에는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아사마산이 폭발했다. 용암은 마을에 흘러내려 사망자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화산재 때문에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화산 폭발이었다. 그리고 끝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썩고 열매는 제대로 익지도 못한 채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손바닥만큼의 땅에 서라도 농작물을 수확하려 했지만 그것을 비웃듯 엄청난 서리가 내렸다. 사람들은 혼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굶주림이 찾아온다. 이번 2년간 계속되었던 흉작은 더욱 심해졌다. 온갖 식물의 뿌리는 다 캐먹고 짚을 갈아 가루로 먹어가며 사람들은 연명했다. 개나 말 같은 동물도 잡아먹고 종이를 먹는 곳도 있어 절의 경전을 모두 먹어치웠다. 어느 영주는 백성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근을 버티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흙이나 배설물을 익혀 먹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러서도 기근은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날이 왔다. 어느 집에 눈보라를 헤치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이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쪽 팔이던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할머님도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때는 꼭 답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고기를 빌려주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하치노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마을에 꽤 부유한 집이 있었지만 기근 탓에 가족 6명 중 4명이 굶어 죽고 말았다. 남은 것은 아버지와 10살 난 아이뿐. 아버지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집안의 것을 모두 처분하고 아이를 집에 남긴 채 마을로 나갔다. 몸이 애일듯이 추운 날이었다. 입에 넣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마루에 떨어져 있던 썩은 가지를 씹는 사이 자신의 손가락을 뜯어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울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 뭐라 할 수 없는 감정의 아버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재빨리 사온 음식을 아이에게 배부르게 먹였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자 아버지는 아이의 목을 잘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던 딸이 아버지와 남동생이 걱정돼 친정에 왔다. 하지만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시체뿐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장례식을 치러줄 수도 없으니 집에 불을 지르고 와라. 걔한테 뜯어 먹히는 것보다는 낫겠지.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을 피우려 했지만 두 사람의 시체를 보는 사이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 난로의 불에 시체의 한쪽 팔을 구워 보았다. 그리고 여자는 두 사람을 모두 먹어치웠다. 굶주림을 채우자 더 이상 부모도 형제도 없었다. 여자는 정신을 놓고 나중에 찾아온 남편과 자신의 아이도 죽여 그것마저 먹었다. 여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팔과 다리는 붉어지고 눈의 색도 이상하게 빛났다. 머리카락을 흐트리며 들판을 헤매며 시체를 찾아 방황했다.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고 들개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가면 사람의 시체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들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여자를 쫓아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했고 오히려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간신히 여자를 산속으로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나무를 캐러 가는 사람들을 덮쳤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을 불러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다. 살아있으면서 귀신이 되었던 여자의 이야기다. 히라가초라는 곳에도 비참한 이야기는 남아있다. 어느 강 아래의 절벽에 갓난아기를 버리게 되었다. 그 벼랑은 무너지기 쉬워서 기어오를 수 없었기에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버리게 된 것이었다.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기에 울며 외치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하지만 흙이 무르기에 바로 무너져서 떨어진다. 그런데도 갓난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며 기어오른 것이다. 어리고 얇은 그 손가락에는 피가 스며들고 이윽고 힘도 다해 울음소리도 점차 가늘어진다.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먹구름같이 달려들어 눈을 쪼아먹고 배를 갈라 그것까지 쪼아먹는다. 그리고 어느 밤 한 명의 노파가 아들에게 끌려와 벼랑 위에 왔다. 살려다오. 이제 다시는 뭘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게. 노파는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하게도 울부짖는 노파를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강가에 굴러떨어진 노파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근처를 둘러보고 몸을 떨었다. 보이는 것은 갓난아기의 백골과 썩어가는 갓난아기의 시체. 그리고 까마귀가 먹다 버린 시체뿐.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갓난아기의 흐느낌까지. 완전히 지옥이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노파는 흙을 잡고 올라가려다 깨달았다. 자신이 잡은 것은 끊어진 갓난아기의 다리였다. 아마 까마귀가 먹다 흘린 것이거나 떨어지다가 잘려나간 갓난아기의 다리일 것이다. 내던지려다 노파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지고 간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뼈만 남은 다리를 쪽쪽 빨고 있었다. 그 이후로 노파는 버려진 아이를 먹으며 목숨을 이어나갔다. 사냥감을 빼앗긴 까마귀는 기분 나쁜 듯 모여 날다가 이윽고 노파에게 덤벼들었다. 노파는 썩은 나뭇가지 같은 손을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까마귀 무리는 물러나지 않았다. 노파는 일어서서 새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갓난아이의 뼈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 그 순간 까마귀들은 그것을 신호로 한 것 같이 노파를 쪼기 시작했다. 눈을 찌르고 옷을 찢었다. 노파는 벼랑을 기어오르려 했지만 흙은 무너질 따름이었다. 까마귀는 가차없이 그 머리카락과 다리를 그리고 손을 찢었다. 이윽고 까마귀들이 날아오른 뒤 남아있는 것은 노파의 백골뿐이었다. 그 이후로 강의 이름은 풍천이 되었다. 기근이 끝나고도 그곳에서는 밤마다 갓난아기가 흐느껴 우는 소리나 노파의 비통한 절규가 밤바람에 섞여 들려왔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자동차 괴담. 우선 내 소개를 해볼게. 오래전에 일본에서 사업하다가 지진 나기 직전에 회사 팔고 한국에 들어온 럭키한 훈남이야. 이번 이야기는 덜덜 떨릴 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나한테 있어선 꽤 큰 기억이라서 한번 들어줘. 끝까지 들어보면 그래도 좋은 이야기야. 여러분들은 차를 사봤나? 내 돈 주고 산 첫 차는 첫사랑과도 같은 거야. 난 일제 중고차를 사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기타 등등을 외국에 수출하는 작은 회사를 차려서 시작했는데 조금 바빠지니까 지방까지 차 사러 가야 할 일이 많아져서 큰맘 먹고 차를 한 대 장만했지. 21살에 3천만 원 가까이 하는 중고 렉서스를 구매했지. 내 딴에는 똥줄 타기 힘들게 번 돈이지만 차는 좋아하는 걸 사자고 생각해서 산 거였어. 나는 여자만큼 차를 좋아해. 사업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혼자서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을 운전하고 지방을 누비고 다녔어. 일주일에 주말 빼고는 거의 다 차에서 물이랑 빵만 먹고 차에서 잔 거 같아. 하지만 인간은 사회성 동물이야. 계속 저렇게 살다 보면 고독해지지. 하지만 난 고독하지 않았어. 내 사랑하는 차와 외지에서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같이 여행 다니는 것 같고 차랑 대화도 하고 정말 행복했어. 돈 없어서 기름 한 번 만땅으로 넣어본 적이 없어서 오빠가 밥도 한 번 배불리 못 먹여줘서 미안해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고 차에서 자는 날은 자기 전에 항상 대충 슥슥 닦으면서 오빠가 깨끗이 씻겨줄게 부끄러워도 참어라고 진심으로 말했지.
그리고 타이어 갈면서 오빠가 신발 사줄게. 뭐 흉고 싶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기도 했어. 이렇게 키운 우리 이쁜이랑은 10만 킬로미터를 찍었을 때부터 차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어. 우리 이쁜이랑은 4만 킬로미터에서 시작한 사랑이 10개월 만에 빛의 속도로 사랑을 불태운 거였지. 그날은 동경 위쪽에 있는 토치기현의 구석대기촌까지 물건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어서 내 고향 전라도에서도 드문 촌 구석이었어. 오른쪽에는 산이 있었고 왼쪽에는 밭이 있었지. 그리고 부슬부슬 내리는 안개비. 가로등도 차선도 없는 좁은 길. 빛이라곤 내 차 헤드라이트의 불빛 말고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였어.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길을 가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새카만 암흑 속에선 자동차 실내도 깜깜했어. 암흑 속에서 멍하니 운전대만 잡고 있었지. 한참을 그냥 담배를 물고 노래나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룸미러에서 희끗 한 개 딱 눈 깜짝할 새에만 비치는 거야. 담배 연기를 잘못 봤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게 서너 번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였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룸미러를 다시 맞추려고 손을 뻗쳤는데 손이 더 가버리게 되었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 버려서 조수석을 비추는 미러를 흘끔 쳐다봤는데 암흑 속에 묻혀서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는 거야. 난 정말 놀랐어. 정신병자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미러에선 눈이 안 떨어지는 거야. 뒤통수가 차가워지고 움직이는 건 눈알밖에 없었어. 나도 그랬어. 눈알만 움직여서 아주 힐끔 조수석을 봤어. 새카만 화면에 하얀 줄 하나만 그어진 내비가 비추는 희미한 빛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지.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건 확실한 느낌. 그냥 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새하얀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활짝 웃고 있었어. 지금도 정말 이상한 게 막상 눈이 마주치니까 겁도 안 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다시 악셀을 서서히 밟고 밝은 데로 가야지 하면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어. 어떻게 가로등 있는 곳까지 가서 보니까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어. 그냥 그 다음날에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다 전화해서 어제 귀신 봤다며 자랑했지.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야. 난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언젠가부터 차에 여자랑 단둘이 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났지. 일하다 거래처 언니 같은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그냥 친구를 태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 항상은 아니지만 여자만 태우면 차가 고장나는 거야. 그중 생각나는 게 노래를 틀어놓고 시동 껐다가 다시 켜면 그냥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잖아. 내가 먼저 타서 시동을 켜놓고 여자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기다렸거든. 그 여자 사람이 타고 문 닫자마자 잘만 나오던 노래가 옛날에 늘어난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는 목소리로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나는 거야. 껐다가 켜니까 다시 되긴 했지. 그리고 동경 시내에서 여름이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자 사람 친구랑 학교에서 어딘가로 태워다 주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잘만 나오던 에어컨에서 멸치전 냄새가 나는 거야. 도시 한복판에서 30분 넘게 그런 냄새가 났어. 그것 말고도 내비가 고장나거나 조수석 문이 안 열린다거나 비 오는 날 와이퍼가 오작동한다거나 주행 중에 경보 알람이 울린다거나 하지만 자잘한 것들이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런 나에게도 여자친구란 게 생겼어. 사귀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어. 이제 여러분들도 대략 알겠지만 차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주행 중에 뒤쪽에 범퍼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졌어. 깨끗하게도 떨어졌어. 다행히 운이 좋아서 뒷차가 사고 나거나 그런 건 없었지. 여자친구를 사귀고 얼마쯤 지나서 어쩌다 보니 밤늦게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가기 전에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포까지 진도가 나가면 다들 생각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 손이 여자친구의 옷 속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하고 싶어 미치지. 나도 그랬어. 새벽 2시쯤에 여자친구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지. 손을 옷 속에 넣은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얄밉게도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어. 새벽 2시에 주택가에서 시동은 안 걸리는데 삐용삐용 거리면서
라이트는 다 반짝거려봐. 새벽 2시부터 여자친구 아버님께 날 밝을 때까지 훈계를 틀었지.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쉬었구나 했지. 우리 회사 다니는 후배 할머님이 어떤 절에 계셨어. 일본은 불교 종파가 워낙 많아서 설명은 하지 않을게. 그 할머님한테 봐달래니까 자네는 벌써 장가 갔네. 라는 거야. 들어보니까 한국도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일본에서 믿는 건 어떤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인간이 사념을 쏟아부으면 없던 명도 깃들게 된다는 거야. 그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내가 하도 자동차를 여자처럼 대하고 잘해주니까 실제로 여자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영이 생긴 이유가 내가 너무 잘해줘서 생긴 것이라서 내가 다치거나 해를 끼칠 일은 부처님을 걸고 없다고 하시니 그냥 왠지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 그날부터는 더 차에 애정이 갔고 여자를 태운다고 고장나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사고가 나게 되었어.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있는데 7중 충돌 사고가 있었어. 난 그 중에 한가운데 있었어. 앞에서 트럭하고 승용차가 사고가 나고 내리막길이라 나도 못 멈추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차가 좀 낮아서인지 그냥 들어가더라고. 난 부딪혀서인지 뭔지 유리가 깨지는 것까지만 보고 정신을 잃었어.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차가 운전석과 조수석은 차 지붕이 아예 그냥 쓸려나갔다고 해. 뒤에서도 받쳐서 차는 형체도 없이 찌그러져 있었지.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은 줄 알았대. 그런데 소방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고 얄카가 끌고 해서 내 차를 빼보니까 희한하게도 시트가 뒤로 젖혀져 있어서 난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긁힌 상처 하나 없이 자고 있었다고 해. 시트가 전동식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뒤로 젖혀지나? 모르겠어. 내가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난 우리 이쁜이가 오빠를 지켜주고 하늘나라로 간 거라고 믿어.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각색 따윈 하지 않았어. 내 이야기를 안 믿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살아있는 것들처럼 자동차에도 진심을 담아 정성을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꼭 그 마음을 돌려줄 거야.